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역사적인 21대 대통령 선거의 날 6월 3일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방송을 6월 3일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자,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1대부터 21대까지를 모두 다 경험하고 계시는 분, 사회 원로이시죠? 이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1942년생이시죠? 예. 네. 그러면 첫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 언제입니까? 그 48년 아니에요. 네. 그때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는데 간선제였죠? 네. 그때 제가 서울 시내 한복판 여기 그 광화문 앞에 네.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네. 덕수 초등학교를 1, 2학년 때 다녔는데 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이 네. 어렸을 때 그 기억에 뭐 파노라마처럼 남아 있어요. 네. 그래요. 제일 그때 기억이 남는 게 49년에 김구 선생님 경교장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게 경교장 지금 그 네. 삼성 강북병원에서 운구를 해서 광화문 지나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지냈어요. 그때 아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큰 구경거리였죠. 네. 전국에서 모여든 소복을 입은 그 애도하는 국민들이 광화문 일대 시청 쪽으로 효창원 그 운구 모실 때까지 쭉 이어져 있었는데 모두 엎드려서 통곡들을 했어요. 제 어린 그 마음에도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소복들을 하고 그렇죠. 나와서 통곡을 하고 뭐 무릎 꿇고 울고 뭐 이러는 걸 봤는데 어릴 때 그 운굴 따라서 효창원까지 따라갔어요. 야,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지금 김구 선생님하고도 동시대를 이제 경험하셨는데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것이 즉 직접 참여하기도 한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선거가 간선제에서 시작해서 직선제, 또 간선제, 직선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네. 그 2대 선거는 52년도 아니에요. 그때는 전쟁통에 그렇죠. 뭐 저도 어린 나이에 피난을 다니고 그러느라고 선거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정말 대통령 선거다운 그 직선제 선거는 1956년에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세 분이 그 맞붙었을 때인데 그때도 그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 쪽 후보였죠. 그분이 호남 쪽에 유세를 가셨다가 열차 속에서 그 뇌혈루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때도 그 김구 선생 돌아갔을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온 뒤에 거의 질퍽질퍽한 그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흰 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저희들은 제 어린 생각에도 일테면 뭐 대통령에 해당하는 분이 돌아가면은 그 소복을 하고 우는가 보다. 제가 영등포에 그때 살 때인데 영등포 로타리에 그 2층에 그 50년대 유명한 사진관을 허바허바 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2층에 민주당의 그 선거사무소 스피커에서 뭐 울면서 호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조금 나이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어른들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조봉암 선생한테 표가 많이 나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안에 있는 조병옥 등 아주 구세력이죠. 이쪽은 조봉암을 굉장히 적대를 했어요. 조봉암에게 표가 많이 나오느니 그 무효표를 만들어서 조봉암 쪽으로 민주당 표가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신익희 선생에 대한 추모표를 던지게 했어요.
물론 그것이 민주당 지지로 나타나는 거지만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랬군요. 정말 네. 뭐 요새 그 민주당 했다가 배신한 사람들 그런 입장이 네. 되돌아보면 그런 일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자, 생각이 이제 들더군요. 대통령 선거가 워낙 전 국민의 그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대선의 역사와 함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1960년에 이른바 3.15 부정선거를 만들어내는 예. 그 선거가 4.19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이보영 선생님은 또 그때도 경험했겠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어. 그리고 그해 4.19도 일어났잖아요. 네. 1960년에. 그때 이제 이기붕이 부통령으로 뭐 나오고 네. 그저 음. 이승만이 네, 대통령 네.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도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그 병사를 했어요. 네. 미국의 월터 리드 병원이라는데 입원해서 거기서 네.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분도 운구대 오는 날 그 김포 공항에 이제 내려서 네. 그 운구가 오는데 그땐 내가 영등포에 살았기 때문에 네. 그 운구대 오는 그 김포 가도 네. 그때는 아주 초라한 길이었는데 그 길로 저 병원 네. 군 앰뷸런스에 네. 운구를 해서 오는데 거기도 시민들이 많이 올라가서 네. 이렇게 돌아오는 걸 맞았는데 네. 침통하죠. 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마다 이렇게 네. 죽이고 가는가? 아. 정권 교체가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런 애달픈 마음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선거에 네. 초점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부통령이 누가 되느냐. 네. 근데 이기붕이 이제 실력자고 그랬는데 그 부정선거를 네. 치룬다고 해서 전국에서 야단이 났죠. 네. 서울에서도 음. 많은 학생들이 나가서 그랬죠?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 네.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네. 그때 총격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랬군요. 이한수라고.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시외에 있었어요. 사대문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네, 있어서 시내까지 가서 데모를 못 하고 그런데 이 극성스러운 학생들은 또 시내까지 나가서 을지로 입구 앞에 내무부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총격을 가해서 거기서 사망을 해버렸죠. 네. 하여튼 그때 그 일 때문에 이 공부도 못 하겠고 네. 막 뒤숭숭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공과대학을 가려고 이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네.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 그 정치학과로 바꿨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뭐 그때 마음 먹은 게 아마 지금까지도 네. 영향을 미치고 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의 유신 선포 직전에 있었던 7대 대선이 또 현대사의 중요한 71년이죠. 71년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 예. 약 10% 차이로 김대중이 이제 진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부정선거 등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떤 분들은 김대중의 인기가 대단했고 실제로 그때 역사가 바뀔 수도 정도가 있었다. 아니고요. 네. 장충공원이 서울에서 유세장이었어요. 네, 네, 네. 지금 장충체육관 있고 거기 그 숲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때 어떤 쪽에서 김대중이 먼저 했고 박정희가 나중에 했는데 네. 연설회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네. 뭐 박정희는 뭐 온통 관제동원이 그냥 막 다 해서 동원을 했는데 김대중은 네. 자발적 청중 아니에요. 엄청나게 모였거든요. 아. 그래서 평 단위대로 뭐 사람 수를 쟀다고 그래요. 항공 사진도 찍고 그래서. 네네. 근데 제가 동아일보 그때 편집부에 근무를 할 때인데 동아일보 기자 때죠. 네. 그러니까 편집부는 모든 기사가 그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여튼 김대중 쪽에서 그 쪽을 들으려고 나왔던 청중이 훨씬 더 많았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에는 그때 청중이 네.
거의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았는데 더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같다라고. 딴 쪽에 딴 신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뭐 박정희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았다 이런 식이었는데 왜곡 보도가 있었군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중앙정보부원들이 그땐 편집국이 들어와서 살 때예요.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대사였고 또 민주화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기도 했는데, 자 바로 그 7대 대선에서 김대중 세력, 민주화 세력의 이제 이 엄청난 열기 이거를 이제 느낀 박정희가 만들어낸 게 72년 유신 독재죠. 그거는 이제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른바 계엄을 하고 국회를 해산한 거죠. 예. 네. 자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1974년의 자유언론 수호 투쟁이 1972년에 유신 계엄 선포 그렇죠. 이것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몸부림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상당히 누구보다도 더 충격이 좀 컸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네. 계엄령을 네. 대학 입학하자마자 4.19 직후에 5.16 쿠데타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계엄을 학교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총검을 이게 네. 칼 꽂은 총 가진 군인들 기관총이 이렇게 두 대가 네, 딱 네, 네. 앞에 버티고 있고 그 경험을 대학 입학하자마자부터 네, 겪었어요. 네, 네. 그때도 물론 그 충격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그리고 유신 때 그 유신 그 계엄 그리고 아주 가장 극도의 그 정말 증오를 갖고 한 게 전두환의 5.18 그렇죠. 학살이에요. 네, 네. 그걸 다 그 계엄을 겪고 군의 그 국민들에게 벌이는 참상 같은 걸 겪고 나니까 네. 뭐 비단 이번 12.3 계엄뿐 아니고 하여튼 군복에 대한 그 저희들 자신의 네. 그 뭐랄까 그 아니 DNA처럼 꽂혀 있어요. 저희들한테. 네. 우리 세대들에는. 네. 그렇게 그 요번에 12.3도 그래요. 도대체 지금 이게 계엄을 할 조건이 뭐가 있는지 네.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망조로 네. 접어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엄을 저희 윤석열이 발표하는 그 장면서부터 네. 저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데 여러 가지 뭐 기복은 있었지만 네. 평화적으로 정권들을 탄생시키고 평화적으로 항복을 얻어냈잖아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뭐 민주화되는데 숟갈 하나 얹은 것도 없고 네. 그저 사람들 데려다가 검사로 네. 아주 정권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나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 자리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들고 이건 곧 끝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쭉 꿰차고 계셨기 때문에 그 12월 3일 윤석열의 반동에 대해서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뭔가 모욕당한 듯한 느낌도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저런 짓을 하는가에 대한 모욕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네. 이 간극이 있더라고요. 네. 그 87년 6월 항쟁 더 앞서서는 광주 5.18 네, 민주항쟁 그 희생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이 젊은 세대들은 감수성 있게 다 받아들이고 네. 그 윤석열의 저런 것은 망발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네. 굉장히 그 급속 등장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거는 물론 경제적인 그 이 풍요랄까 이런 네. 것이 뭐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그 일반 시민들에게도 갔다고 그래도 네. 지금 심화된 건 뭐예요? 굶는 게 아니라
불평등 때문에 네, 앓는 네. 거거든요. 너무 그 간극이 커지고 네. 그렇게 쌓인 그 상층부의 부가 검찰이라든지 사법부라든지 네. 언론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네. 일부 문화예술인들에게까지 기득권 세력을 만든 거예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 기득권 세력의 대표 주자라고 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해지고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허구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 사람 자신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기득권에 네. 그야말로 밖에 나가면 주지 육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대접해주고 네.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네. 무신경한 사람.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이른바 치러지고 있는데 6월 3일 6월 3일을 우리가 장미 대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장미가 막 피고 있어요. 장미가 필 때 대선은 처음 경험하시죠? 일대부터 경험하신 분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네. 그 87년 6월 항쟁에 우리가 하여튼 네. 노태우가 당선되는 이변을 겪었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은 그렇게 그 엉뚱하게 뽑혔어도 네. 민주화는 진행이 됐던 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시기가 탈냉전 시대하고 겹치는 거예요. 네. 88 올림픽도 치르고 그리고 그런 그 사회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네. 노태우가 자기가 군사 독재의 그야말로 이 저 말자인데 네. 맨 끝에 그 지배자인데 남북 관계를 푸는 쪽으로 갔어요. 네. 북방 정책을. 북방 정책과 남북 대화,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내놔서 네. 결국은 남북이 평화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를 역대 정권 최초로 그걸 내놨어요. 네, 네, 네. 그건 진전이었고 그런 것을 김대중 총재나 김영삼 총재나 김종필 총재 3김까지도 그걸 받아들여서 네. 그때 민정당 노태우의 민정당까지 4당이 함께 그거를 네. 한국의 그 기본적인 네. 그 통일 뭐 화해 정책으로 채택을 한 거죠. 네,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록 노태우라는 사람이 한 거지만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고 사실은 그 뒤에 정권 교체도 김대중에 의해서 되고 또 뭐 네. 그 노무현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맞는 네 번째 그 민주화 정권의 네. 출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네. 6.3 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생각해요. 뭐 해방 직후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네. 이렇게 살아본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요 남한이 네. 참 기적적이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철조망으로 북쪽은 꽉 막힌 네. 이 남한 땅이라는 게 자루 속 같지 않아요? 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네. 한번 지명수배되거나 뭐 저 정보기관에 딱지가 올라가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걸 그 네. 뭐랄까요 그 이 사회 전체를 희생 속에 감시 속에 변화시킨 그 정성 같은 건 이게 정성이 지극해서 하늘에 닿았던 것 같아요. 요번에도 그 12.3 계엄 같은 걸 극복해가는 과정 보세요. 뭐 87년 6월 항쟁 그 뒤에 이제 네, 네, 네. 그 98년에 정권 네, 교체 이런 걸 보면서 이 일종의 이 분단의 가장 극악한 상황에 이 한국 사회를 네. 이렇게 민주화와 인권이나 평화 이런 걸로 숙성시켰다. 네. 숙성시켰다. 거기에는 뭐 이 우리 항일 독립운동의 네, 네, 전통이라든지 1980년
광주 항쟁의 희생이라든지 네, 네, 네. 그 동안에 뭐 이한열, 박종철 이런 수많은 학생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국민들을 함께 각성하고 뭐 평화, 네. 민주주의에 대한 감성 같은 걸 높이고 네. 이래서 12.3 개헌 같은 것도 피태혁명, 촛불혁명 네. 이런 걸로 이렇게 함께 그 제복을 입은 그래요. 군인이나 경찰관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을 저는 그 민주주의가 뭐 프랑스나 네.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 또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요. 네.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이주민들을 네. 트럼프가 그렇게 차별을 해서 네. 안 받겠다고 그러고 뭐 유학생들을 내쫓겠다고 그러고 이건 미국의 그 국가 이상과는 전혀 반대쪽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유럽에서도 그렇게 복지국가를 만들고 뭐 그랬다는 스칸디나비아 네. 같은 나라에서도 그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오는 이민들을 네. 그렇게 박대하고 있잖아요. 네. 백인 우월주의가 나서면서 극우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나라들 쪽에서 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민주 시민들이 벌이는 일들이 아마 그들이 여기를 보면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네. 그리고 제3세계 이른바 브릭스 국가들이라는 신흥 옛날에 식민지의 고통을 겪었던 그 나라로 돼서 우리가 이승만 때 겪었듯이 네. 독재자들이 부정부패하고 폭정을 저지르는데 그 나라 시민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네. 저는 뭐 우리들 스스로를 과찬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한국 시민들이 네. 새로 쓰고 있다. 아. 서구 내지 미국의 시민들이나 브릭스 국가들의 그 독재나 부패에 시달리고 있는 네. 그쪽 제3세계 국민들이 시민들이 네. 한국을 볼 때 저는 K 문화나 K 정치 뭐 이런 것이 네. 공연이 생긴 말이 아니라고 봐요. 네. 네. 한국의 민주화 투쟁,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고 세계에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한국의 시민들이 네. 다시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 들을 때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번 대선의 본질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국민들의 이제 함성이다, 표로 응징하는 그런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대 대선을 계속 지켜보신 분으로서 예. 특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떻게 정치인으로 등장하고 또 대통령까지 되고 이런 과정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마지막에 이제 준비된 대통령론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준비된 대통령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두 분을 지켜보신 분으로서 좀 짧게 평을 하신다면요? 두 분 다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한 분 아니에요. 그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일제 말에 청년기를 보내고 그 한참 이승만 독재가 그 기승을 부릴 때 민주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초년부터 기업가로 이렇게 이 몸을 일으키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성공한 정치인의 씨앗을 초년부터 보였어요. 그 장면 그 당시 부통령이죠. 그 민주당 신파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50년대부터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그러고 4.19 나자
그 인제 강원도 인제 가서 네. 당선이 되었잖아요. 네, 네.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고 이제 5.16이 일어나면서 며칠밖에 국회의원을 누리질 못하고 네. 또 다시 이제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네. 그분하고 이 이재명 네. 후보하고는 정치에서 운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요. 네. 이재명 후보는 음. 초년에 이렇게 노동자로 네. 소년 노동자로 일하면서 초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네. 대학을 들어가고 이랬는데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대학 들어가서 그것도 남들 다 보기 합격하기 힘들다는 네. 그 뭡니까 그 사법고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러고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재명은 개천에서 용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용이 됐는데 네. 용이 다시 개천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잘 학고방만 있고 이런 빈민촌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인권운동 그 사람들의 법률 상담 이런 걸 네. 해주면서 교회에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청년들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로서도 네. 활동하고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네.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 주민들이 실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무언가를 깨닫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그래서 그 나중엔 그 성남시가 네. 그렇게 저 분당으로 이렇게 큰 그 부자촌 동네까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양쪽에서 다 지지를 받은 거예요. 네. 빈민들 쪽에서도 그렇고 부자들 쪽에서도. 지금 그 중도 보수 얘기를 하는 게 그 우연치 않은 일입니다. 자기 경험에서 우러난 일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고 그걸 2번 시장을 하고 네. 그 어떻게 보면 분당 그 성남을 싹 바꿔놓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네. 그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서 또 경기도지사가 됐단 말이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서부터 중앙정치부터 한 분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도 없었고 네. 그러나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사람이고 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상대당으로부터는 빨갱이 소리 네. 그리고 저놈은 사상이 이상하다 이런 소리 그걸 듣고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상대방이 비방을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하면은 네.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비방하는 것이. 그 비방을 이겨내고 성공했다는 점에선 네. 가장 또 어려운 처지에서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두 분 다 그 공통점이면서도 출중한 사람들이죠. 네. 아마 김대중 대통령 5년 치세보다도 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네네. 이 시대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시대일 거라고 봐요. 김대중 기대하시는군요. 김대중 대통령 때 뭐 기적처럼 당선이 됐다고 해도 네. 그 주변 환경은 훨씬 더 그 미국과 네. 중국, 러시아 이런 쪽하고 또 북한이 그때 핵무장을 막 하고 그랬을 때니까 네. 그 6.15 선언 같은 건 했지만 네. 굉장히 힘든 시대였어요 그때. 네, 거기다 네, 또 IMF 위기까지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 그 6.3 선거로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 네. 그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에 지금 우린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미국이란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과의 인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그 1, 2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었잖아. 20세기 초에서부터 지금 21세기 이르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세계 최대 강국인데
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 항공모함을 네. 그 전엔 만들었는데 지금 그건 만들 수도 없고 수리도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네.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20세기 초서부터 21세기 초까지는 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미국의 네. 그 이 힘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거의 만조기에 이르렀었다가 이제 간조기로 변하는 겁니다. 밀물이 빠지고 네. 썰물로 변하는 시대인데 이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밀물로 쳐들어올 때 그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나고 네. 분단이 되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미국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네. 막 밀물처럼 들어올 때예요. 근데 썰물처럼 나갈 때 지금 트럼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자기가 이때까지 유지하던 걸 아무리 유지하려도 안 되니까 저렇게 무리한 짓을 네. 관세 저렇게 무리하게 한다든지 자기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 네. 네. 또 다른 나라들을 안보에 끌어들여서 너희도 돈 써라. 우리가 네. 이때까지 지켜주지 않았느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토하고도 그런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않네. 이게 미국의 힘의 간조기에 들어갔다. 썰물기에 들어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때가 마치 밀물기에 우리가 네. 분단이 되고 전쟁을 치렀듯이 썰물기에도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경계도 해야 된다. 그런데 역시 그 이재명은 네. 굉장히 그런 점에서도 양쪽의 균형을 보면서 네. 네. 위기를 극복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3번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 하면 지난 대선에서 뭐 승리하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후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지난 이제 대선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의 실패가 더 많은 절박감과 절실함을 주고 또 준비도 탄탄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쓴 약을 먹어봐야 네. 자기 건강도 잘 챙기고 준비도 더 하게 마련이죠. 네. 저는 그냥 단꺼번에 이렇게 대통령 됐던 것보다 네. 먼저 그 한번 쓴 약을 그렇게 마셔본 게 네. 준비도 단단히 하면서 또 미래에 어떻게 그래요. 해가야 되겠다. 네. 어떤 것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것도 좀 더 많이 네. 체감을 했으리라고 봐요. 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는 그냥 다 지나간 세월이지만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윤석열이 어떻게 그게 적시에 음. 자기 발등을 지가 찍고 그만뒀을까? 우리 역사를 위해서 네. 참 올바른 선택을 했다. 역설적으로 저는 네. 그렇게 하고 네. 이재명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오도록 네. 한 3년 준비를 네. 했으니까 충분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 내란 수습 과정에서 그 이재명이 보여준 그 리더십 같은 거는 결정적이었잖아요. 그 국민들을 이렇게 네. 의지를 다시 결의를 가지고 모으게 만들었고 네. 그 자신도 자기를 구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구해줬고 네. 그게 실패를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못하고 그 노모래는 정보사령관 했던 사람 네. 네. 노상원. 네. 그 사람이 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했더라면 또 피바다 됐을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끔찍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잘 극복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준 거에 대해서도 네. 참 제 입장에서도 저도 뭐 잡혀갔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참 많은 계엄령 같은 걸 지켜보면서 또 겪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잘 할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리고 이 그 대전환의 시대 다시 이렇게 미국 일극화의 시대로부터 네. 다극화의 시대로 이게 변해가는 속에서 네. 우리가 그동안 일구어왔던 성과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또 다시 네. 경제도 일으키고 이래야 될 텐데 네. 저는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서 뭐 민주당이야 그렇다 치고요. 국힘당의 대응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우리도 분단된 나라에서 건강한 보수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경제 개발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일부 지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기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기득권에 요만큼이라도 그 방해가 되는 세력이면 쓸어 버리려고 그럴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 노상한 노트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기득권 세력의 희망이 반영된 게 노상원 노트예요. 정말 앞으로 이 다극화된 시대에 국제적인 그 기류를 우리가 잘 타고 가야 될 시대에 그 김문수 후보의 그런 시각이나 그 국힘당의 주류 세력들의 그런 것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끝나고 철저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요다음에 정치 세력으로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예전에는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배가 되는 셈인데 1986년에 이른바 인천 5.3 민주항쟁 그때도 이제 또 인연이 있었고 그 때문에 또 감옥도 가고 그러셨는데. 그때 그 85년 6년부터는 85년에 변곡점이었잖아요. 그 5.3 그때는 저희 뭡니까 신민당의 선거 돌풍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민주헌법 쟁취운동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저희가 했던 민통년 운동과 야당이 함께 민주헌법 쟁취운동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어요. 그 유신헌법과 그 오공헌법이 정말 너무 행편없는 독재헌법이니까 그래서 그 운동을 이제 쭉 벌려왔는데 영남 호남서부터 쭉 해 올라와서 인천에서 이렇게 이렇게 큰 봉우리를 올리고 서울로 진입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 경기 민심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민통년에서 그 계획을 신민당 쪽 사람들하고 해서 인천에서 그 인천 신민당사의 개헌 현판식을 빙자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뜻을 밝히자, 민주헌법에 대한 뜻을 밝히자 이런 건데 인천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다가 김문수 씨 그 그룹이 노동운동하는 그 그룹이 폐타이어를 막 산같이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폐타이어가 타면은 얼마나 검은 연기가 나고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잖아.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리고 거기다 노동hen방이라는 시뻘건 깃발에다 그걸 흔들고 주도는 민통년이 했는데 난동은 저 김문수 그룹이 벌려놓고 자기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민당, 민통년 이런 여기가 이제 상의하지 않고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상의하지 않고 상의 안 하고 한 거죠. 이른바 과격 좌파 그룹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국가보안법 뭐 내란 난동 이런 걸로 다 구속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극좌파 그룹에 속했었어요. 근데 그 자기 그 서울대 경제과의 스승 교수였던 안병직 선생이 낙선대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완전히 그냥 극좌파 그룹이 거기서 양성이 됐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안병직 선생이 그 86년인가 5년에 일본 도요타 자금 받아서 거기 가서 일테면 뉴라이트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김문수 등등이 극좌파였다가 극우파로 그 친일 극우파로 바뀐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렇게 극좌에서 극우로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치우치고
균형을 못 잡는 사람 아니에요. 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 같습니까? 저는 딴 건 몰라도 저렇게 네. 극단적인 데서 극단적인 걸로 생각이 바뀌는 사람. 더구나 네.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그래서 네. 그 안벽준 선생이 얘기한 거는 일본이 혜택을 베풀어서 우리가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 네, 네, 네. 일본을 고마워하는 해야 된다. 은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쫓아서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이 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무슨 진실화해위원회라든지 여러 그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 뉴라이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네. 그런 사람들로부터 역사도 그런 쪽으로 교과서를 변조하고 네. 또 교육도 아이들 교육도 그런 식으로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저는 바로 이런 그 윤석열의 그 역사관이나 교육관 이런 네.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의 DNA 유전인자에 있는 걸 건드렸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럼 그 12.3 개엄 전에 네. 이미 국민들 입맛으로부터 가버렸어요. 윤석열. 그거를 가장 추종하는 사람이 김문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 요새 이제 언론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만 일제 강점기를 인정하는 발언들을 막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민족을 비하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가 사람들한테 식민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당할 살게 수밖에 됐다는 없다. 거예요.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말 일제 강점기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이렇게까지 갈까요? 저는 그 일본의 극우 세력 있잖아요. 네. 뭐 사사카와 재단이라든지 뭐 그 아베파들, 아베파라는 건 바로 그 일본의 네. 그 아베 그 선고가 야마구치 거기가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수많은 한국을 그 식민화했던 세력들이 네. 거기 나온대요.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일제 시대에 네. 군부와 극우 그 일본 정치 세력을 독점하다시피 한답니다. 네. 야마구치갱이라는 데가 그 사람들하고 연결된 그 극우 세력이 네. 한국의 뉴라이트 세력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도 다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대학에 그 사람들이 양성하는 교수들이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네. 다시 그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속에서 혹시 일본의 극우 세력이 네. 미국이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좀 돌아가고 네. 있고 이런 속에서 다시 대동아 공영권 같은 거에 대한 꿈을 가진 게 아니냐. 먼저 번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미국에서 내놨잖아요. 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뒷돈을 내고 그걸 성안을 한 게 일본 극우파입니다. 네. 아베파 쪽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이런 걸 해서 한국, 대만 뭐 저쪽 동남아 있잖아요. 인도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는 호주까지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네. 그런 그 인도 태평양 전략 다시 말하면 신판 대동아 공영권 같은 걸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 네. 저쪽을 이번에는 저는 국민들 바람대로 네. 홍범도 장군 바람대로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과거에 했던 얘기를 보면은 일제 강점기 시대 조선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이런 것도 이제 그 가치를 폄훼하고 부인하는 이런 식의 정도인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집권을 한다면 그 정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그거를 그냥 친일 야쿠자 정권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어요. 야쿠자 정권. 예. 어. 일본 깡패예요, 그게. 일본 깡패가 그 네. 극우 세력의 합잡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네. 대통령을 뽑아놓고 잠이 들겠어요. 그 독립운동가 그
동작동 묘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네, 네. 다시 걸어 나오셔서 네. 너희들 뭐 하고 있냐고 호통을 칠 거예요. 그 정광훈 목사가 그 김문수 후보가 추종하는 정광훈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자기 지지자들 뭐 원산 폭격시키고 그런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게 정말 깡패 짓 아닌가요, 그게? 저는 그분이 네. 목사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거에 네. 지금 다른 많은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지금 몇몇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정광훈 목사를 굉장히 뒤에서 이렇게 가까운 척은 안 하면서 뒷바라진 해주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의 개신교가 네. 시험에 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12.3 계엄이 국민들에 의해서 정리되듯이 한국 기독교도 네. 전광훈 목사와 그를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그 집단들 네. 그리고 그들이 뉴라이트 세력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것 네. 이런 것을 이번 대선이 끝나면 정부가 할 필요 없어요. 네. 이쪽에 시민운동 세력들, 올바른 기독교 운동 세력들,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네. 조사를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독소에 이게 오염되지 않도록 네.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들한테 네.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신교 중에 큰 교회들이 정광훈 목사 쪽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네. 확인이 된 것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정광훈 목사의 그런 행위를 비판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명백히 확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분이 하고 있죠. 네.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을 목사의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목사 이름으로. 그건 목사들 자신이 네. 공동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것으로 빚어지는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 비판적 시각을 네.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그 정권은 야쿠자 정권이다. 친일 야쿠자 정권이다. 그 사람이 야쿠자는 아니니까 네. 친일 야쿠자 정권이라고. 친일 야쿠자 정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일본의 평화를 갈구하는 지식인들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연대해서 성명을 발표한 게 있던데 그거는 이제 바로 그런 흐름에 반대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네. 이 우리가 네.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이라는 걸 박정희 정권과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맺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이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계속 뒷바라지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안에도 네. 이를테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 선생이나 우리하고 굉장히 이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 와다 하루키 네. 도쿄대 교수나 이런 일본 지식인들 중에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과 네. 식민 통치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반성하고 네. 우리들을 이해하고 그 같이 여러 작업들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도 일본 안에서 굉장히 그 위치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극우 세력이 거기 막 판치고 이러는 데인데 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대의에 동의하고 그러는데 2010년에도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도 우리는 불법 무효라는 음.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했던 모든 강화도 조약, 울산의약, 네. 뭐 명성황후 시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네. 그런 건 불법 무효다 이런 거니까 원천 무효다 정도밖에 못해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한일 기본조약 그러니까 1960년에 한일 협약을 그 60주년을 맞이해서 네. 새로운 문건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쭉 협상을 해왔는데 네. 우리가 요구한 불법 무효라는 네. 이걸 받아들였어요. 네. 식민 지배가 불법 무효다. 그 모든 조약이 무력과 강압에 의해서 됐다. 불법 무효다. 네, 이제 을사늑약 체결이 120년 됐는데 120년. 그 자체부터가 이제 불법 무효다라는 그러니까 걸 얘기하는 한일 거고. 합병 조약까지 불법 무효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의한 거는 일본이 그 국교 수립을 한 것은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과만 했다. 네. 반쪽에 대해서는 사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그쪽과도 그런 사과를 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합의가 됐어요. 양쪽이.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시면서 이제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친일 야쿠자 정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게 이낙연 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씨하고는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후배가 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쫓겨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입사했어요. 아, 그렇죠. 그 뒤에는 네. 동아일보에서 수습 기자들이 그 집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네. 수습 기자를 뽑질 않았어요. 아, 그 이낙연 씨 수습 기자로 돈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러면 이렇게 수습 기자로 시험 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뭐 추천을 받아서 아, 들어갔겠죠. 어쨌든 이제 동아일보 직원이 됐고, 그 회사 이제 후배가 되어서 그 후로도 관찰을 계속했을 텐데 말이죠. 저하고도 그 인연이 있어요. 그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네. 그 뭐 이렇게 서로 얘기도 나누고 아, 했었는데 그랬군요.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김대중 대통령 천거로 정치도 시작하게 됐고 또 민주당하고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고 이런 사람이 네, 네. 내란 세력 그것도 친일 세력 네. 이쪽을 돕겠다고 나선 걸 보고 정치를 해도 끝마감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그 지식인들이 늘 그 시대 정신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낙연 씨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괴물 독재가 예상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낙연 씨는 이렇게 시대 정신을 잃는 길로 돌아갔을까요? 참 그 안타까운 게요. 이낙연 씨 하면은 광주의 명문고등학교를 나와서 네. 서울법대 들어가서 뭐 언론인으로서도 네. 그 유능한 기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분은 이 언론 쪽의 귀공자예요. 네. 그 탄탄대로를 걸어왔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네. 이제 그랬고 부지불식간에 그 엘리트 의식이 강하게 그 이렇게 자리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대통령이건 뭐 국무총리건 강요건 신문사에 무슨 굉장히 큰 간부건 이런 사람들이 네.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가 분수에 넘치게 네. 그 국민들 위에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아하. 항상 거의 좀 국민들 속에서 네. 자기 자신을 놓고 보아야 되고 네. 특히 지금 한국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 뭡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네. 아이를 낳지 않고 기술의 한계 오고 네.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되고 노인들의 빈곤이 가장 심하고 자살자가 제일 많아요. 네. 한국의 좋은 면도 봐야 되지만 이런 속에서 일반 대중들이 겪는 고통이 어떤 건가를 네. 특히 정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그것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너무 자기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네.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참 유감이에요. 자,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간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앞선 후보이니까 말이죠.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우리 대통령 된 분 중에 네.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 말을 그 이재명 대통령은 된다면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봐요. 용이 돼도 계속 개천에 내려와 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꽤 지켜갈 사람이고 네. 저는 그래요. 언론인을 했던 입장에서 네. 물론 딴 길도 겨뤘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찬찬히 살필 겁니다. 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같은 언론계에 있었던 조갑재 씨를 이재명 후보가 만났습니다. 이른바 중도 보수 통합 전략의 이제 일환인데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사람 그리고 내란 세력과의 단절에 찬성한 사람과는 손을 잡겠다 이런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제 같은 언론계 이제 조갑재 씨가 후배가 되는 거죠. 언론계 후배. 네, 한 4, 5년 후배. 네, 사업 후배인데 그 모습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조갑재 씨는 원래 부산에 국제신문인가 네. 그 기자를 했고 그때 광주 취재를 하러 그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에 갔었던 사람으로 네. 알고 있고 그 뒤에 80년대 초에 네. 서울에 와서 뭐 마당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잡지 그 좋은 잡지였어요. 거기 좋은 글을 쓰고 그래서 또 강동구라는 제가 사는 동네에 살아서 뭐 네.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 동안엔 그 조선 월간 조선 그 편집장 이런 걸 하면서 조선일보에 또 사규가 있잖아요. 네. 거기 따라서 그거에 맞는 그런 그 보수적인 길을 또 걸어왔고 그런데 뭐 이때가 돼서 또 이 은퇴를 해서 자유로워진 저 측면도 있어요. 네. 네. 원래 그 젊었을 때 그 기자 혼이 네. 다시 또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네. 저는 조갑재 씨나 저 정규재 네. 네. 그런 분들이 보수 논조를 가지고 글을 쓰고 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나라가 이렇게 내란에 빠지고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럴 때 네. 그 마음을 제대로 찾아야죠. 그게 언론인이죠. 네. 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그 문제인데요. 네. 저는 그분들 요새 그런 보도 내지 그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 네. 뭐 언론인으로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6월 3일 역사적인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또 이 방송을 6월 3일 당일날 함께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터인데, 자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특히 시민 여러분, 내란 극복하고 좋은 대통령 선거 만들어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애쓰신 만큼 제대로 된 대통령 한번 가져보실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전환기에 들어선 세계, 대한민국 그런 걸 비록 나라는 작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발신되는 그 메시지가 세계인을 움직일 정도가 됐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서 세계를 선순환해 좋은 세계로 만들어가는데 함께 몸반쳐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자, 이번 대선이 21대 대선인데요. 제1대 대선부터 21대 대선까지 모두를 지켜봐온 현대사의 산 증인 이부영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까 이부영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간의 우리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또 앞으로의 이 대선 결과의 시간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